부자와 빈자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부에 대한 갈망이 충족된 사람들과 부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자란 더 이상 많은 부를 축적할 의사가 없다 혹은 욕심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에 대해서 갈망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내가 충족되어 있는 부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갈망이 크기는 커지게 되고, 이러한 갈망의 차이는 리스크를 선호하는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리스크가 낮은 곳에 투자를 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리스크가 큰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투자의 결과는 리스크가 낮은 쪽에 투자한 부자들의 승리로 귀결되곤 합니다. 이것은 리스크가 큰, 즉 부자에 대한 갈망이 큰 투자자들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초조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냉정함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부가 부를 불러일으키는 부의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2006년 지금 현재의 투자 환경은 과거와 다른 점이 아주 많습니다. 과거 우리가 고도성장기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현재 생활 여건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나 열심히 산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노후나 그 외 자신의 부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인이 태만하지 않는 한, 본인이 노력하는 한 지금 현재보다 나은 미래가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뀌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이제 정체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낫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혹은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고, 과거에는 같이 경제성장의 파이를 나누면서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좋아지는 환경에서 이제는 서로가 이루어 놓은 것을 서로가 조금 더 빼앗아야 하는, 즉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는 환경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러한 철학적인 문제들은 금융지식이나 금융투자의 논리에 의해서 성자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경제의 파이가 커지지 않고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해야만 하는 갈망이 지배하는 세상. 이때 슬프지만 살아남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러한 금융지식이나 투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식과 어떤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것,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 3년간 자산시장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변동성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동성이라기보다는 금이든 은이든 굴이든 돈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자산은 투자를 하기만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남기는 것이 이제 모든 투자자들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을 고비로 이제 유동성의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산시장의 열풍을 불러왔던 골디락스와 같은 우호적인 환경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인플레가 실제적인 위협으로 이제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환경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나빠진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를 비관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앞으로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자산시장은 과거처럼 꾸준히 오르는 현상보다는 상당히 큰 변동성을 기록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변동성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변동성 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변동성을 큰 하나의 흐름에서 거쳐야 되는 산고 정도로 인식을 하고 좀 더 큰 눈으로 아주 매크로하게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긴 호흡의 투자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그 재테크 시장의 주요 변수들은 사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린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베이비 부머, 지금 1953년에서 1964년 사이의 세대들이 이제 우리 경제력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세대들이 과거 10년 전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할 세대였지만 향후 10년 후에는 이제 자녀들을 독립시켜야 하는 세대가 됩니다.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그동안 축적된 자산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추구하려는 성향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많이 달구었고, 또 향후 자산 시장에서도 환금 가능한 자산들, 즉 금융 투자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게끔 변동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베이비부머들의 어떤 자산 패턴이나 운용 패턴의 변화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모든 자산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을 했다면, 이제 이 베이비부머들이
서서히 이제 부모의 세대, 즉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에 들었을 때는 이런 왕성한 구매력이 반대로는 경기를 퇴조시키거나 또 특정 자산에 대해서 호감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향후 10년 후부터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인구 구조에 대한 아주 진지한 성찰이 없이는 투자 시장에서 의외의 낭패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변수는 이 인구 구조, 인구 분포, 인구의 변화를 유심히 반영을 해서 투자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난감한 질문이지만 저는 본래의 정체성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등산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경찰관 중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도 있듯이, 저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의사로서 경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투자 문화라는 것은 제게 있어서는 하나의 취미에 가까운 일이고, 모든 분들이 각자 자기가 장기가 있듯이 못난 제게 그저 유일한 장기라면 이러한 경제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트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 직업적 정체성은 좋은 의사가 되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가슴속에 새기고 현재의 제 직업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현재 투자 전문가로 불리는 현상들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오히려 제가 벗어나가고 싶은 지모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이야기할 만한 나이는 저도 연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 그저 제 자신을 경계하거나 견책하면서 살아가는 주제는 원화세세 생생처 상업안야 불태전이라 불리는 이 보국사님의 발원문입니다. 저는 불가 신자는 아니지만 현재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내가 반야의 경제에 이를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정진하겠다라는 이렇게 발언을 세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발자취를 스승의 모습으로 삼고 제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꿈이라기보다는 현재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견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사실은 꼭 집어주는 쪽집게 투자교실, 쪽집게 투자서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책이나 문자,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들 행하고 있고, 또 요즘은 재테크적 환경 때문에 투자들에 대해 관심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투자에 나서기 전에 우리가 챙겨보아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들이 혹시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점을 한번 좀 되새겨보고, 또 실제로 내가 투자 행위를 할 때 어떤 것을 도외시하거나 또 어떤 것을 쉽게 간과하면 안 되는지, 또 실제로 내가 전문 투자자라면 혹시나 내가 투자의 논리에 빠져서 내가 나를 속이는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도 혹시나 가벼워질까 스스로는 조심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어려워질까 걱정도 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책이다라는 평가보다는 앞으로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번쯤 미리 준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 필요한 책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단 주제가 부자라는 아주 섹시하고 매력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말이 주는 그 느낌은 굉장히 행복한 것이야. 상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혹자에 따라서는 마음의 부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이렇게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부자를 생각하는 견해들이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자가 얼마 정도가 부자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아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왔었습니다, 먼저.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은 약 10에서 15억 정도를 부자라고 얘기하고, 은행 PB센터에 계시는 분 중에서 강남 쪽에 계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50억 정도를 24시간 이내에 동원할 수 있으면 부자다, 이런 얘기를
강북 쪽에서는 약 3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금 50억 정도를 그냥 바로 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CEO 조찬 모임에서 물어보니까 웃더라고요. 그건 이제 구상유치다. 그 정도는 용돈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런 같은 질문을 지금 이제 그 마스크 끼고 휠체어 타시면서 갑자기 재판받으러 다니시는 모 자동차 그룹 회장님한테 여쭤보면 부자라 그러면 최소 뭐 1조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준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부자라는 것에 대한 답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부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사실 먼저 던져야 됩니다. 저는 정의하기를 부자라는 것은 내가 욕심이 없는 상태를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철학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포기를 했었든 아니면 꿈이 적었었든 아니면 그것으로 만족을 했었든 간에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없고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부족하고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부자가 아니고 더 가져야 한다는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겠지요. 부자라는 것은 더 가지고 싶은 생각의 갈망의 크기가 적을수록 부자에 다가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자님 같은 얘기가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사실 먹혀 들어갔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말은 맞지만 실제로는 사는 게 그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왜 사는 게 그게 아니냐 하면 우리가 사실 지금 부자라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부자를 쫓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최소 뭐 기초자산이 500억 정도 되는 부자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그냥 보통 사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부자라는 꿈이 실제로 내가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돈의 무게에 짓눌려서 사는 게 괴로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내 자식 공부시키고 죽을 때까지 큰 돈 걱정만 안 하고 살면 돼. 사실 이게 부자인데 이거는 이제 부자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좀 묘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부자에 대한 열망을 사실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된 이유도 우리 스스로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뭐 부자가 되면 좋지만 은퇴나 노후 뭐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재테크 이렇게 결사적으로들 살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은퇴, 노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한 게 불과 5년 전입니다. 넓게 보면 한 10년 전부터 약간씩 이야기가 등장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은퇴,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스스면은 부자가 되는 꼭 집어주마 이런 책들이 막 아주 이제 사방에서 오르고 책 제목에도 부자만 달리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저도 앞에 부자를 그래서 달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과거에 우리가 그 속해 있던 시대가 이제 개발 시대일 때 되게 못 사는 나라들일수록 출산율이 높습니다. 이유는 인간이라는 것은 자고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밥그릇을 차고 나온다는 농담이 속담이 사실입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부가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저 머리수가 많으면 자기가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철사 한 개만 주워가지고 들어오더라도 남만 살림에 보태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애들을 계속 놓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부자 되는 논리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논리는 저는 이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나갔다 들어올 때 뭐라도 하나 쥐고 들어와라. 그래서 하다못해 뭐 철사 조각 하나 못 조각 하나라도 쥐고 들어오면 부자가 된다. 이 말이 저는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구절절 옳은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굉장히 그 많은 수의 자녀들을 계속 생산을 하셨지요. 제가 고모님이 8분이신데 이런 일들은 사실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살만해지면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사람을 줄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는 한 사람당의 부가가치는 낮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일용할 양식 이외에 플러스 못 하나라도 생기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면 대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하는 소비계층이 두터워지고 그러면 경제가 빨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개발 시대를 이미 지나왔고 지금 각광받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브릭스 같은 나라들은 과거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해왔던 고도 성장기를 이 사람들은 한 20년 뒤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지요. 근데 어쨌거나 간에 우리는 그런 고도 성장기를 거쳤습니다. 고도 성장기의 장점은 뭐냐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미래가 창대한 겁니다. 그냥
현재 아무리 미약하고 내가 형편이 없지만 내일이 지금보다는 낫다라는 확신들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50만 원 월급 받고 방직 공장에 일을 하면서 24시간, 20시간씩 일을 해서 50만 원밖에 못 받지만 내년에 55만 원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그때만 해도 본인이 나태하고 태만하지 않는 한 열심히 사늘기만 하면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연탄 배달하고 또 세탁소에 나가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다리미질 하면서도 5명, 6명 되는 자녀들을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살았지요. 이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나 은퇴라는 준비나 대비 같은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4명이나 5명 되는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으면 애들을 시집장가 보내놓기만 하면 그 5 중에 하나 안타만 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챙기기 때문에 내가 사실 노후 문제는 자신들 중에 하나 안타 잘하면 홈런 치면 게임이 끝나는 거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설령 4명, 5명, 적게는 3명의 자녀가 다 실패해도 설마 내 밥상에 숟가락은 그 중에 하나는 놔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 아주 반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배덕한 인간이 아닌 다음에는 내 자식이 나를 책임질 거라는 것, 즉 자식 이꼴 보험정서였거든요. 그래서 노후나 은퇴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20대 그 대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85%가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3명, 4명의 자식을 우리 어머니들은 키우면서도 쏟아부었던 정성에 몇 배나 되는 정성을 이제 1명, 2명 있는 자녀들한테 내가 쏟아붓고 있는데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교육비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쏟아붓고 내가 심지어는 기러기 아빠도 하고 엄마는 나가서 파출부까지 하면서 일을 해서 쏟아붓고 있는데 이놈들이 여론조사를 할 때는 뒤에 가서 종이에는 부모 안 모셔 이렇게 체크를 한단 말이죠. 밥상머리에 앉아서 얘가 같이 밥을 먹으면 심각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벌어와서 이 녀석이 입에 지금 숟가락을 넣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놈은 나를 배반할 놈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은퇴 스스로 준비해야겠구나. 지금 내가 가진 걸 이놈한테 다 퍼주면 이놈은 내 뒤통수를 때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불안감이 사실은 노후나 은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게 만들었고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그게 부자 일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의외로 우리 꿈은 소박합니다. 그냥 늙어도 내가 가진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연사 할 때까지 큰 걱정 없이 살 수만 있다면 그저 이렇게만 되면 만족하겠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전 국민의 85%가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인구의 15% 정도는 충청도에서 20만 원짜리 정도 농사를 짓다가 행정수도 대박 만든 분도 있습니다. 또 인구의 한 5% 정도는 아버지 엄마가 물려주신 자산이 수십억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칭 저 같은 어둠의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기는 고사하고 이제 오히려 부모님이 제 가족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 경우는 자기 손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전 인구의 85%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얼마가 있으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겁나는 소리들을 해댑니다. 보험사에서 찾아와서 노후에 10억이 있어야 먹고 산다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그것도 인플레 감안을 안 해서 그렇지 인플레 감안하면 15억 정도는 돼야 된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을 가만히 해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5천만 원에 집에 아파트 중에서 60% 대출받고 살고 있는데 지금 10억, 15억 그러면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10억, 15억을 어떻게 하면 벌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지요. 근데 이 1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은 큰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도시근로자가 평균 임금이 약 한 250만 원 정도 지금 세후에 평균이 된다고 하는데 250만 원을 받는 가장이 아주 아내가 살림을 잘 살아서 한 100만 원 정도 저축하고 150만 원으로 애들 교육시키고 내가 먹고 산다면 되게 알뜰한 가정이고 성실한 가정입니다. 월 100만 원을 저축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10억을 만드는데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냐면 그리 긴 기간은 아닙니다. 한 77년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40이라고 가정을 하면 117세에 노후 준비가 끝나고 그 노후를 누리고 살면 한 150세까지만 살면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대개의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자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갓 태어난 신생아가 지금부터 월 100만 원씩 계속 저축을 해서 칠순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이제부터 노후 준비 끝 하고 선언을 하면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계시는 거의 대부분은 10억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앞으로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찾아서 파고다공원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는 책에서 아주 쉬운 말을 썼습니다. 내가 전제하기를 현재 금리로 예금을 한다면 이라고 그랬지 꼭 예금을 한다면 이라는 말을 떼면 꼭 77년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을 아주 섹시하게 써놨습니다. 뭐냐면 수익률에 투자를 하는 거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예금 금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금 옛날처럼 차곡차곡 모을 때 경제성장이 확실해지고 앞으로 내 미래소득이 점점 증가할 때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예금입니다. 과거에 부자 되는 방법은 통장 몇 개 있나 따져보면 되고 그때만 해도 저축왕 선발되는 게 영예였지요. 지금은 저축왕이 선발되면 쪼답니다. 지금은 이런 어떤 수익률 기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 77년이 걸려야 10억에 도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연수익률 10%를 올린다면 그것이 30년대로 단축이 되고 연수익률 15%로 수익률을 올린다면 그것이 20년 정도만 하면 10억에 도달할 거고 만약에 연수익률 30%가 간다면 내일 아침에 10억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해답은 수익률밖에 없지요. 아니면 도둑질을 하든가.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서 돈을 벌어서 내가 목표로 가는 방법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하나 딜레마가 생깁니다. 작년 사례를 들어보면 작년에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50% 정도 이상 올랐고 코스닥이 100% 정도 올랐습니다. 부동산 경우에 따라서는 2배 이상 다 올랐지요.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이 3배 오른 데도 있고 대구에 있는 모 지역의 땅값은 10배 오른 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땅이든 부동산이든 금덩어리든 심지어는 비속카드든 만간수원까지 사두면 올랐습니다. 그런 수익률에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금방 그것이 손앞에 다가와서 잡힐 것 같은 그 부라는 것의 목표가 마치 내 손앞에서 파르르 움직이는 파랑새 같은 느낌을 사실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어떻습니까? 금방 주식시장의 경우는 15% 정도 하락하고 부동산도 지금 드디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수익률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이 수익률을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다음 번째 질문이어야만 하는데 수익률이라는 말에만 우리가 팔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의 관점에서 그러면 15% 이상 10% 20%씩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재테크 강의를 듣고 고수가 찍어주는 물건을 사고 신문 경제지 뒤집어서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사면 주식시장이 무조건 오르고 여러분이 주식을 팔면 주식시장 그때부터 떨어지고 부동산을 사면 그때부터 부동산이 폭등하는 일을 계속 경험하면 실제로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대개의 경우에는 반대로 가지요. 내가 부동산만 사면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주식은 사기만 하면 그때부터 폭락합니다. 현재 상황 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수익률 분명히 중요하지만 수익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결국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는 평균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평균이라는 말은 굉장히 거슬리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기 도치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었을 땐 평균보다는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험을 해볼까요? 제 앞에 계시는 분이 얼굴이 뭐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생기셨네요. 이러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좀 개성적이시고 평균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실제로 이분이 굉장히 추하게 생기셨어도 하다못해 키라도 평균은 넘어야 됩니다. 그게 도저히 안 되면 하다못해 뭐 성격이라도 평균이 넘을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지능지수라도 평균이 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테크에서 평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지금 여러분이 1억 정도가 종잣돈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뭐 대개 100억은 있으시겠지만 1억이 있다고 제가 과소평가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1억을 가지고 크게는 말고 연 10%의 수익을 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올해는 10%만, 작년에 주식시장은 50%, 코스닥은 100%, 부동산도 100% 올랐는데 10% 정도에 오르지 않겠나. 은행 금리도 지금 5% 넘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가정해서 10% 수익률을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30년간 1억을 가지고 연 10%씩 계속 수익을 올리면서 관리를 하면 30년 후에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30년은 고사하고 대개 그 훨씬 이전에 우리가 10억 만들기라는 목표는 도달해버리고 향후 30년 후에는 10억 만들기라는 꿈을 이룬 다음에 나머지 7억은 기분 나쁘니까 갖다 내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0년간의 투자 기간 중에서 10년째, 20년째, 30년째 딱 3번만 수익을 못 올리는 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제로. 그러니까 그 해에는 본전했다 하는 것이 3번이었고 27년간 10%씩 계속 올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갑자기 13억 천으로 쪼그라듭니다. 딱 3번의 결과로도. 그런데 만약에 조금 운이 없어서 27년간 10% 수익을 계속 올렸는데 10년째, 20년째, 30년째 딱 3번만 마이너스 10%가 되면 9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30년 중에 단 3번 뒤로 많이도 말고 딱 10%만 갔을 때 결과는 30년간 간 것과 27년 간 것이 2배의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상징하고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수익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큰 수익률을 올릴 것인가에 우리는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큰 수익률을 올릴 것인가 해서 그 큰 수익률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이고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이라는 부자를 알고 계실 겁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2번째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40년간 투자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상위 30% 이내에 드는 투자 수익률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위의 부자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투자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1년, 2년, 3년, 4년의 수익률 기준으로는 워렌 버핏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별처럼 많았고 대한민국에만 해도 워렌 버핏보다 돈 많이 번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수백만 명씩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워렌 버핏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의 차이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큽니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통제 가능한 수익률, 이것은 우리가 재테크 혹은 부를 향하는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절대로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수익률을 내느냐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세상에 자산 투자라는 것은 결과는 비슷합니다. 제가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한국 사례를 다 들어봐도 지금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좋았던 재테크 수단은 국내 예금 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채권 투자, 세 번째가 부동산, 네 번째가 주식 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사실 그 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과는 많이 다르고, 한국 시장이야 뭐 20년간 주식시장에 변화가 없었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우지수가 불과 200~300포인트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12,00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대상승을 기록했는데 100년간 왜 주식 투자가 수익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린 결과가 생깁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가
주식 투자를 했을 경우에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자, 주식을 한번 사례를 들어보죠.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1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스탠다드 푸어스, 그러니까 미국 지수 기준으로, 우량주 기준으로 상승률이 연 인플레, 즉 연 금리 예금에 복리 예금을 들었을 때보다 1% 정도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1%가 어디야? 그래도 주식이 좋았네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물건은 묘한 겁니다. 아까 제가 평균의 힘을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 100년 전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기업 중에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95%의 회사가 없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95%의 기업에 속해 있던 주주들은 휴지가 됐다는 의미고, 불과 5%만이 자식한테 물려줬을 때 상속에 성공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쉽게 안 되면 애들한테 물려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에 50년 후에 혹은 100년 후에 삼성전자가 존속하고 있다는 확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는 실제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살아남은 기업은 5%밖에 되지 않았고, 주식시장의 평균 지수는 죽어가는 기업들은 전부 버리고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을 지수를 감안해서 평균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쓰러져간 그 수많은 시신들을 전부 지수화해서 대비를 했을 경우에는 주식투자 수익률은 지하 밑으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아남은 기업에, 그것이 내가 투자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그 기업이 망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그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대단히 주식 투자라는 것도 사실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이점에서 그러면 또 주식 투자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살아남은 기업을 중심으로 하면 1%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고, 워렌 버핏이 성공한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놈만 투자한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증거는 뭡니까? 장사를 잘해서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장사를 많이 잘해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가 곧 망할 리는 없으니까 계속 배당을 많이 줄 때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그게 배당 액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안 해 하고 버리고 다른 걸 삽니다.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해왔던 워렌 버핏식 투자는 세계 2위의 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살아남은 기업 기준으로 주가도 많이 올라 있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일반 금리 투자나 그 외 다른 투자와 비교되지 않는 부가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리는 것이 재테크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는 부가가치를 이해하는 겁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예를 들면 과거 삼성전자가 3만 원일 때 지금 삼성전자가 60만 원에서 20배가 올랐고, 그때 당시 강남아파트 가격 비해서 강남아파트가 3.5배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훨씬 많이 올랐지, 놀랍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이유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준 배당은 평균 연 3%였고, 살아남은 기업들의 연간 순이익 증가치는 평균 역시 3%였습니다. 이것이 결국 평균 6%의 수익률로서 평균 5% 금리보다 플러스 1% 수익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됐습니다. 가격으로 놓고 보면 그때보다 100원 하던 것이 만원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100원 하는 것이 만원이 될 동안 내가 그것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기업에서 내게 배당으로 매년 뱉어낸 3%가 누적적으로 계속 쌓였다면 실제로 나는 주식의 가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자산을 이루고 있는 거지요. 워렌 버핏은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는 기업, 배당을 주는 기업만 굳세게 보유하면 반드시 금리 이상의 수익을 보장을 하면서 누적적인 부가가치, 즉 배당만큼의 플러스 알파가 더 존재하고 엄청난 수익을 준다. 단 그것이 회사가 살아남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들난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50년 전에 동네 야산을 하나 샀는데 지금 50년 만에 동네 야산이 20배가 올라서 이번에 팔렸습니다. 도시계약이 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년 전에 예금에 들었을 때보다 지금 수익률이 더 컸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오른 것은 바보짓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상가 임대용 빌딩을 하나 사서 10년 전에 산 것이 10년 동안의 금리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가가 똑같은 건물이 팔렸으면 그것은 실제로 가격에서도 이익이 남았지만 임대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부가가치가 상당히 큰 투자로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야산이나 우리가 공터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부가가치를 가지지 않고 가격이 올랐다면 그것은 부가가치가 제로입니다. 주식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배당을 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플러스 알파로 컸지만 배당이 없는 주식이었다면 부가가치는 없습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부가가치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평당 5천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유지하는데 금리 비용만 해도 월 500만 원 정도를 내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3배가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것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할 수가 있지만 이분은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이유는 내가 동일 금액을 투자했을 때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역부가가치를 비용으로 발생시켰습니다. 실제로 내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스스로 박차버린 것과 같지요. 그래서 지금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사는 것은 투자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고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재테크 부가가치 논리에서 보면 지극히 어리석은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격의 높낮이, 과거 얼마였는데 지금이 얼마다라는 평균 가격의 높낮이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착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투자 수단을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30년, 50년 이렇게 폭을 넓혀서 보면 단기적으로 1, 2년 동안에는 때로는 주식이 많이 오르고 때로는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때로는 채권값이 많이 가격이 괜찮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으로 늘려서 보거나 때로는 20년 혹은 40년 이렇게 넓혀서 보면 세상의 모든 자산 가치는 똑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현물, 주식, 채권, 부동산 모든 투자 수익률이 최근 30년간 정점에서 똑같이 만난 해가 2005년입니다. 2005년의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지난 20년 내지 30년간 격차가 서로 때로는 주식 때로는 부동산 이렇게 벌어졌던 수익률 곡선이 한국 시장에서는 2005년 말에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20년 투자 수익률이 똑같이 만났습니다. 이 말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바뀌는 것은 가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동산을 사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부동산에 대해서 나는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은 들고만 있으면 반드시 오른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믿음과 확신은 내가 부동산 속에서 그럴 것이다라는 혼자만의 믿음이지요. 주식 투자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10년 전에 있는 주식이 지금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반드시 올라. 맞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즉 그 기업이 또 망하지 않는 한. 그래서 과거 미국 시장의 역사나 한국 시장의 역사, 세계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때로는 석유값이, 때로는 금값이, 때로는 금리가, 때로는 주식이, 때로는 부동산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더 앞서 나갈 때도 있고 뒤서갈 때도 있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지만 크게 묶어서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재보았을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자 행위를 했을 때 투자 행위의 평균 수익률은 거의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 되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사기를 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식, 잘 나갈 때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있지요. 부동산, 오르는 부동산만 콕콕 찍는 노하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값 3,000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값이 지금 $500일 때 사두면 되고, 부동산 꼭 끄집어주는 거 사면 되고, 주식은 대박 터지는 종목 골라서 사면 머지않아서 금방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 지난 100년간 전 세계에서 왜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못하고 왜 그런 투자로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구경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투자는 앞서 말씀드린 평균으로 회귀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게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1억을 가지고 30년을 투자했을 때 3년만 마이너스로 가도 그 수익률이 뚝 떨어진다는 이치에 따라서 내가 투자 행위에 있어서 몇 번의 실패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평균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우리는 한 가지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은 없습니다. 주식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이것도 거짓말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라는 것은 망하는 것을 빼고 나면 끔찍한 수단입니다. 대신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굉장히 탁월한 수단이기도 하지요. 부동산, 불패 맞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일리언에서 폭파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재하지요. 금값, 금은 지구상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은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은 가격이 오른다라는 전제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입니다. 우리는 인플레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플레 하면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인플레만큼 내 주머니의 자산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인류가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팬티만 입고 돌도끼 하나 들고 맘모스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때 인류가 가진 모든 자산은 한 동네에 있는 돌도끼의 숫자만큼의 자산이었지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농사를 짓는 농경지가 생기고, 나중에 다리와 건물을 짓고, 지금과 같은 공장도 생기고, 이제는 도로도 생기고, 통신망까지 생긴 이 모든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인간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한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의 크기가 결국 인플레 증가율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인플레 증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은 결국 가치가 늘어난다는 생각을 해보면 재테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꼭 주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꼭 부동산을 살 필요도 없어요. 기분 나쁘면 망간이라는 금속을 한번 사보세요. 그것도 너무 흔하다 싶으면 비소나 아니면 저 화학 공식에 굉장히 드물게 한 번씩 등장하는 아연, 아연 같은 거는 몸에도 좋으니까 그런 거 좀 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 사서 덮어만 놓으면 우선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는 주식 투자한 사람이나 부동산 투자한 사람이나 망간산 나나 똑같이 니나네나 똑같네 하는 기간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평균의 힘, 결국 자산의 원리를 사실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표로 하는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평균 곡선을 넘어서는 방법을 찾아내자. 어떻게 했든지 간에 평균의 힘이 인플레라면 주식이 앞서 나갈 때는 주식 투자하는 눈을 기르고, 부동산에 앞서 나갈 때는 부동산 투자하는 눈을 기르고, 수원이 앞서 나갈 때는 수원 투자하는 눈을 기르고, 카드듐관을 앞서갈 때는 카드듐을 사는 눈을 기르자. 카드듐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따이 병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눈을 기르자. 그러면 손대는 족족 황금이 되는 마이다스의 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평균이라면 평균 밑으로 절대로 가지 않으면 누적적으로는 평균 이상의 수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미 짐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재수없는 결론이지요. 평균 이하만 하지 말자. 이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평균 이하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평균의 힘을 나는 최대한 누릴 수 있고, 덕분에 운이 좋아서 평균 이상 가는 것은 내 목으로 취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간과하는 것 하나, 부가가치를 거기다가 덧붙이면 평균의 힘 플러스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한 엄청난 누적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의 가격이 평균만큼만 보유한 주식이 올라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소 샀다가 망간 샀다가 수원 샀다가 뭐 구리 샀다가 유가 샀다가 부동산 샀다가 막 하면서 왔던 결과보다 한 30년 지나면 10배 정도 돈이 많아져 있습니다. 단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이 사실 우리가 재테크에서 가고자 하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라도 평균 이상의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덩어리든 무엇이든 간에 장기 투자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실제로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는 평균 수익률을 가져오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는 본전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 단기 투자를 할 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혹은 무엇인가를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과신의 현상들입니다. 대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문의 경제면 정도는 보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조금씩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요즘 환율 떨어지는 거 알고 있고, 그 외에 뭐 상황이 나쁜 거 알고, 심지어는 미국 연방 FOMC 금리, 심지어는 뭐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미국 연준의 의장이 뭐 의사당에서 발언을 한다던데 이런 것까지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개 투자에 뛰어들면 그 투자는 대개 성공을 합니다, 처음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최근 한 달간 신문에, 최근 1년간 신문에 주식시장 붕괴 위기, 주식시장 연일 하락, 어제 떨어진 주식시장 오늘 또 대폭락, 이런 기사가 다녔을 때 생전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주식 투자하면 좋겠네 하고 들어가서 계좌 열고 주식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대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처음 하게 되는 동기는 어떠냐면 신문에 주식시장 연일 급등, 이제는 소판돈 논판돈 전부 주식시장에 들어와, 주식 없는 사람 박탈감 점점 커져, 이러다가 주식시장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 이런 기사 나오면 나도 한번 주식이나 좀 해볼까 하고 다들 투자해서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돈을 법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언덕이 있는데 저 위에서 고장난 택시 한 대가 저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빠른 속도로 막 달려오고 있는데 이 앞에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택시가 앞에 와서 스톱 탁 멈춰버릴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멈추든 저기에 멈추든 택시는 나를 지나서 저쪽에 가서 멈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가속도가 붙어있는 물체는 나를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던 가속도가 있는 국면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단기적으로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계속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는 분이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오늘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을 딱 샀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최고가고 그 다음날부터 주식이 연일 급락해서 앞으로 그 가격에는 절대로 돌아보지 못할 최고 상투를 잡을 확률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면 사실은 나가서 무엇인가를 해도 다 성공할 확률입니다. 로또를 사도 당첨될 거고 무슨 짓을 해도 1등을 할 겁니다. 그만큼 확률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국면에서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반드시 수익률이 나는 것, 이것이 바로 초심자의 행운인데 이것을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역시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른 지적 수준이 있어, 내가 이번에 주식 투자를 하기로 결행한 내 나름대로의 스스로를 보면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잘났고 나는 보면 볼수록 자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이제 주식에 성공했으니까 다음에 부동산 한번 해봐야지 하면 거지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심자의 행운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장기 투자자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느냐 하면, 우리가 장기 투자 그러면 어떤 것을 장기 투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달? 2년? 10년? 아니면 자수만대 물려줘서 워렌 버핏처럼 100년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특정 성과를 평균 이상으로 내었다고 생각됐을 때 이익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장기 투자자입니다. 내가 가격이 낮다고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투자를 해서 그 가격이 평균 이상의 가격을 돌파해서 내게 행운을 주었을 때 그 지점에서 그 행운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기 투자자입니다. 단기 투자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속도가 붙어있는 택시를 내 앞으로 지나가는 순간에 잽싸게 타서 멈추는 지점까지 가는 것, 이것이 단기 투자자지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의 승리 요인은 뭐냐면 수익이 평균 이상으로 나주는 어떤 국면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그 기회를 언젠가는 올 수 있다는 믿음이 실제로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납니다. 단기 투자자는 고장난 택시가 여기 멈출지 여기 멈출지 여기 멈출지를 예측하고 그 자리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이러한 초심자의 행운은 어떤 위험을 몰고 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바로 리스크 환경에 몰아넣습니다. 요즘 보면 재테크, 꼭 집어주는 재테크, 이것도 보면은 거짓말 제목으로 3년 안에 이루자, 순빨간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요즘 보면 극단적으로는 이런 경우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전 인생 리스크에 올인하라, 이런 이야기도 발견하게 되고, 책을 보면 킬리만자로의 은행가가 들려주는 돈 이야기, 이런 책들을 보면 하여튼 리스크를 걸어라, 리스크에 승부해라, 당신의 전 인생을 리스크에 걸고 대박을 터뜨려라, 이런 부추김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런 부추김에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리스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되고 계획되는 범주 안에서의 수익만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100억 원의 자금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100억 원으로 신발 공장을 차리고 싶다. 그것으로서 한 달에 10만 켤레 운동화를 만드는 공장을 차리고 싶다 해서 10만 켤레의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 내가 계획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합니다. 계산을 해봤을 테니까. 그래서 100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10만 켤레 운동화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0만 켤레를 생산했지요. 단 10만 켤레를 생산해서 9만 켤레를 팔고 10,000 켤레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은 기대입니다. 앞에 공장 생산까지는 계획이지만 9만 켤레를 팔겠다는 것은 기대지요. 그런데 이 기대가 만약에 10,000 켤레가 판결 팔리고 9만 켤레가 재고가 남는 끔찍한 파국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10만 켤레가 다 팔려서 재고가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가는 엄청난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 기대를 설정을 했을 때는 이 앞에 100억이라는 투자를 할 때의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0억의 자산가라면 100억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돈은 반드시 부자가 부를 불러일으키고 부자의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유전이 있습니다. 유전이 가능성이 있는 곳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전 개발을 시도를 합니다. 유전 개발에서 성공 확률은 10% 정도 됩니다. 시추공을 하나 뚫는데 100억이 듭니다. 단위수가 너무 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시추공을 하나 뚫는데 100억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2,000억의 자산이 있습니다. 시추공을 하나 뚫리면 100배 정도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유전이 터져버리면.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유전 개발에 성공해버리면 1조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렇지만 100억을 투자해서 유전 개발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은 10%라고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2,000억의 자산이 있습니다. 유전 개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여러분의 유전 개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여러분의 계획의 범주에 들어있고 그것은 여러분이 계획되어진 범위 안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부를 늘려줍니다. 부자는 부자가 되고 부자는 부자가 되고 돈은 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습니다. 유전 개발에 나서겠습니까? 안 나서겠습니까? 나서면 황당한 사람이고
안 났으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때 나서서 성공한 사람은 리스크를 모험으로 극복한 성공인으로 TV에 나오겠지만 10명에 9명은 깡통 차고 노숙자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이때 100억이 있는 사람에게 유전개발은 투기고, 이때 2천억이 있는 사람이 유전개발은 투자입니다. 2천억이 있던 사람이 투자한 것은 리스크가 아니고 자기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계획을 한 것이고, 100억이 있는 사람은 계획을 해놓고 기대만 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재테크 개념으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마장에 저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 경마 좋아합니다. 한 번씩 경마장에 과천 갈 일이 있으면 들러봅니다. 선행마, 추임마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가보면 저는 경마에 가면 어떤 말을 고르겠습니까? 경마장 가면 제일 재밌는 풍경은 뭐냐면 경마 예상지라는 물건이 제일 저는 가보면 재밌습니다. 보면 오늘은 어떤 말이 컨디션이 좋고 어떤 말이 과거 성적이 좋아서 어떤 말이 어떤 기수와 만나면 이번에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말이다. 경마 예상지입니다. 저는 재밌는 게 거기 들은 사람이 다 습관적으로 그거는 산다는 거지요. 그걸 경마 예상지를 적는 사람이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말고 자기 혼자 고말에 투자를 하면 자기는 경마로 떼돈을 벌 텐데, 이 사람은 워낙 휴머니즘이 강해서 자기 혼자 절대로 먹지 않고 예상지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팔지 자기 스스로 경마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한번 뵙고 싶었어요. 경마 예상지 만드는 분들이 너무나 인품이 또 고고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고작 그 몇천 원밖에 안 하는 예상지로 다 파시고 그 좋은 정보를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또 이 필부들은 그런 고수들이 주시는 예상지를 들고 투자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가서 저같이 또 이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상지에 1등하는 말에 투자를 할 것 같지요. 저는 가면 그 경마 예상지에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오늘은 조심해라 하는 말을 삽니다. 그 다음에 말이 한 바퀴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나가기 전에. 그때 보고 어디 쩔뚝거리는 놈 없나, 말에 침을 질질 흘리는 놈은 없나, 또 막 기수가 살이 쪄가지고 막 말이 흐흐거리는 기수는 없나,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삽니다. 왜냐하면 잃어봐야 어차피 내가 주머니에 용돈 쓰려고 했던 돈을 그냥 잃는 것 뿐이고 나는 여러 번 안 하니까, 성공하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잃어버리면 에이 내가 오늘 5만 원 없다 생각하고 그냥 묻고 말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박이 터지면 갑자기 벤츠 한 대 사가지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경마장 오신 분 중에 거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자기 전 재산이고 이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가정을 하세요.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처럼 비루 먹은 말은 없나, 다리 부러지는 없나, 이거 찾겠습니까? 이분은 경마 예상지도 여러 종류 사서 또 예상이 일치하는 말들만 고른 다음에 그것도 시위할 때 또 보고 약 먹은 놈은 없나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말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멀고 가져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생존의 상황에 딱 놓이면 가장 리스크를 회피하는 쪽으로 갑니다. 여유 있고 있으나 없으나 그만인 사람들은 리스크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리스크를 즐겨라, 리스크를 올인하라 하는 거는 그 리스크를 올인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가 즐겨야 되는 일을 남들에게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도달해야 될 거리가 얼마나 있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 최소 1,000억은 있으십니다, 지금.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목표가 1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9,000억을 모아야 되니까 이분은 이제 갈망이 무지하게 크고 이상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분은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리스크로부터 거리를 두고 밑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돼지 저금통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제가 보기엔 1억도 없어 보이는데 이분은 목표가 1억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땅바닥에 등을 눕히고 그저 하늘을 떡 쳐다보면 별 보이는 집에 사는데도 만족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아무거나 하지 뭐 하고 길거리에 가서 바다 이야기 같은 데 가서 빠진 거 한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가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 은행의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재테크의 구조를 명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이 ELS 상품을 가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ELS 상품의 구조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맡깁니다. 지급해야 될 이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급해야 될 이자만큼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 행위인 옵션에다 투자를 합니다. 재수 없으면 다 날립니다. 성공하면 수백 배 대박이 터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LS에서 성공해버리면 원금 대비 30% 수익을 불과 한 달 만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쫄딱 망해도 원금은 줍니다. 왜냐? 이자만으로 투자했거든요. 우리가 재테크에서 이 ELS 상품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통제하고 계획 가능한 범주는 내가 관리되고 누적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서 내가 계획하고 쌓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범주를 벗어나는 잉여의 상품은 최고의 변동성을 가진 레버리지가 큰 상품에다가 냅다 갖다 던져버려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리스크나 변동성을 선택하는 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자산의 크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부자는 잉여가 많잖아요. 내가 먹고 살고도 돈이 많아서 정말 미치겠는데, 오늘도 여기 보면 여기도 돈이고 여기도 돈이고 여기도 돈이니까 몸무게가 너무 나가니까 벌써 던져버리고 막 집어내 버렸는데도 집에 가니까 가방 안에 돈이 있고 막 이불 베개 속에도 돈 들어서 돈 깔고 자고 이러니까 미칠 거 아니에요. 매트리스 안에 돈 있으니까 등백이고 이러니까 이분들은 모든 것을 이제 리스크에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테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고, 어떤 강론적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원론적 부분 안에서 모두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과 영감의 영역을 믿고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관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모 경제연구소에 이제 친구가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좋은 강연이 있으니까 한번 들으러 와보라 해서 이 외부에 있는 친구, 저하고 다른 친구 한 사람, 두 사람이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당에 이렇게 넓은 자리에 17명만 앉아있고 아무도 안 앉아있었어요. 왜냐하면 강사가 제 또래에 별로 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찢어진 청바지 하나 입고 티셔츠를 딱 입으면 티셔츠 UCLA 이렇게 써서 이런 티셔츠 하나 딱 입고 와서 칠판에다가 뭐를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유학 갔다 왔다고 방금. 그런데 자기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미래 사회는 WWW가 지배하는 사회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책상에 칠판에다가 WWW 세 글자를 썼어요. 저는 보고 뭐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참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너 혼자 많이 W 해라 하고 이제 지켜봤지요. 그때 이 사람의 말을 16명이 잠잡고 저도 잡고 저하고 같이 갔던 친구 하나만, 세상에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런 얘기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친구는 그거를 초롱초롱하게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로부터 2년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때 칠판에 WWW를 썼던 사람은 현재 우리나라에 최선두에 서 있는 모 인터넷 기업의 대표, 수천억의 자산을 일군 사람이 되었고, 그때 그 WWW의 세상이 온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단 몇 대의 컴퓨터 2명의 직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과거 10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만든 최고의 신흥부자가 됐습니다. 그때 17명 중에 안 자고 들었던 단 한 명의 제 친구도 그 말을 듣고 WWW를 가지고 뭐를 해가지고 지금 자산 1600억짜리의 기업을, 인터넷 기업을 가지고 이번에 또 오늘 또 뉴스에 무슨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건 뭐냐면 똑같은 사물을 두고 그 사물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직관으로 이 세상의 변화를 포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191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에서 이 섬유 공장이, 방직 공장이 막 만들어진 거대한 이 기관이 좀 줄어들어서 내연기관, 즉 철도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철도에 열광했지요. 이것이야말로 미래 사회의 정답이다. 아무도 가지 못했던 상간오지에 있는 그 석탄과 자원들을 기차가 실어오고 한국에는 배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도 산업에 너도납시다 다 뛰어들었죠. 하지만 철도 산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기차는 아무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철도 역시도 아무나 깔 수가 없는 너무나 엄청난 장치 산업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차 한번 사보겠다고 다들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뛰어들었다가 실패를 했죠. 그때 한번 실패를 했던 뼈저린 경험 때문에 그 다음에 그로부터 10년 후에 헨리 포드가 작은 자동차 내연기관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발명을 했을 때 아무도 그걸 안 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내가 가고 싶을 때 아무 데나 아무 곳이나 실어다 나르고 그 자동차가 만들어지자마자 폭발적인 수요가 생기면서 자동차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뒤늦게 이놈이다 해서 너도 나도 미국의 당시의 모든 투자자들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자동차 기업이 몇 개가 있었냐면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248개로 하죠. 왜냐하면 아는 분이 없으니까. 거짓말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248개의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자동차 회사 몇 개 있습니까? 미국에 3개 남았습니다. 그때 248개의 자동차 회사에 투자에 뛰어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자동차가 GM 주가가 30배로 급등할 때 뛰어들었다가 바로 1년 만에 70% 폭락하는데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폭락의 과정에 245개의 자동차 회사가 망하고 3개만 살아남아서 결과적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때 어떤 것이 안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한 번만 있었느냐? 안 그렇습니다. 1920년대 자동차, 30년대, 40년대 전자산업. 지금 우리 전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거는 엄청난 신기술이었습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등장했을 때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또 신흥부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졌고 뒤늦게 투자한 사람들은 더 전부 그들 났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40년대 자동차, 50년대 일렉트로닉스, 전자산업, 60년대, 70년대 반도체, 80년대 PC, 90년대 정보통신까지 왔습니다. 10년 단위로 계속 여러분이 신흥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세상은 계속 줬습니다. 그 기회들 다 뭐였습니까? 땅 사가지고 깔고 앉았었죠. 그러고 10년 만에 땅값 3배 올랐다고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땅 사서 깔고 앉아있는 것은 부가가치를 갖다 내버리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불과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96년 말에서 97년에 한국이동통신에서 삐삐를 개발했고 핸드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반드시 이놈은 대박이 터질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국이동통신 주가가 장외에서 2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사람이 그것을 2만 원대에 계속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려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250배 수익률을 올렸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인터넷 할 때 다음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들이 미래 성장은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인터넷에 뛰어들어서 저가에 샀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최대의 신흥 금융그룹의 총수가 되어 있지요. 뭐 때문에? 다음 커뮤니케이션 주식 하나 사게 샀기 때문에. 이게 안목이고 직관입니다. 10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거울 앞에 서서 지금 내 앞에 새로운 주어진 기회가 어떤 것일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어떤 것이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고 삼성전자가 오늘 3천원 내렸는데 어떡하나? 오늘 뭐 목동 아파트가 보니까 뭐 1,000만 원 낮게 매물로 나한테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혹시 신문에서 오늘 삼성물산 주가가 50원
올랐다는데 혹시 그것이 자사주 매입설 때문이 아닌가 막 찾아보고 검색하고 그거 막 하루 종일 체크하고 재료 찾고 이러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 투자를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혹시 WWW와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부자가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됩니다. 제가 기분 나쁘게 단언을 하자면 부자는 우리가 내 마음을 채우는 부자는 내가 일을 통해서밖에 성취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직장 그만둬야 되는데 왜 그만두지 않는지 아십니까? 지속 가능한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매월 안정적으로 보장된 수입이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이 꼬박꼬박 내 계좌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주식투자 수익률, 부동산 투자 수익률처럼 들쭉날쭉한 것이 나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짓에서 돈을 벌어도 그걸 그만 못 둡니다. 저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벌써 틀리잖아요, 이 허리가. 이런 책도 썼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제 귀 모양 보세요. 돈 많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왜 병원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 이외의 잉여분을 내가 레버리지를 리스크에 투자해서 뭔가를 꿈을 쫓는 것, 이것이 내게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실패해봐야 뭡니까? 원래의 내 모습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를 투자하는 거고, 투자를 많이 하고 싶고 리스크를 즐기고 싶으면 잉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현재 내가 나를 지키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내가 더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그걸 만들어낸 다음 그 만들어낸 걸로 투자하라는 거죠. 그게 계획이고 관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개념적으로 말하는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직관과 안목, 영감을 키워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크게 뜨고 큰 눈으로 멀리서 내려다봐야겠죠. 그냥 오늘 내일 주가지수 5% 내렸다 올랐다 이거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이 절대로 오늘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기분 나쁘시지요? 사실은 제가 매번 강의를 하면서 항상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은 한 3분의 2까지는 잘 나가다가 나머지 3분의 1이 되면 저 혼자 돌아버린다는 겁니다. 오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작 해야 될 이야기를 다 못하고 지리밀릴돼서 시간 다 됐네요. 그래 죄송합니다 하고도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또 오잖아요. 제가 강연을 하면. 책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썼는데 이 다음에 뭔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줘야 다음에는 또 부자 투자학 이런 걸로 또 한 번 더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이 아마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제가 농담처럼 지금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박 날 것을 꼭 집어주마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런 자리였으면 이런 자리를 제가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한번 대화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한번 대화해보자는 거였고요. 저는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전문가도 아니지만 최소한 한 가지 자신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의 거짓말의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고 20%의 진실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한테 혹시 당신이 성공했다고 말한다면 저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식 투자를 잘했기 때문이냐라고 물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 역시도 뭐 주식 부동산 사고 팔고 하면서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습니다. 아 오늘 내가 뭐 좀 사놨는데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막 집에서 막 화장실에 이게 막 배도 아프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기회, 이 평균에 쭉 서 있다가 어떤 특별한 기회가 풍 튀어들 때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되어지기 전에 혹시나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계속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왔고 어쩌면
그것이 운이 맞아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찾고자 하는 파랑새는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파랑새는 없다. 두 번째, 파랑새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계획되고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 반드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세 번째, 잉여자산을 만들어내자. 잉여자산을 최대한 만들어내고 그 잉여자산을 가지고 최대한 리스크에 승부해보자. 잉여자산이 없으면 잉여자산이 만들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만 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번째로는 그냥 작은 부자, 내 마음의 부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한 시대를 뛰어넘는 부자가 되고 싶고 정말 그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돈을 인생의 의미가 있고 내가 두고 내가 갈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힘을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직관과 안목, 영감에 투자하라. 그것만이 소위 말하는 시대를 뛰어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돈이라는 것은 어떤 분의 말씀처럼 사람은 공술의 공수고는 거짓말입니다. 공술에는 거짓말이죠. 날 때 왕후장상의 시로 태어날 수도 있고 혹은 노숙자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손에 쥐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공술에는 아니고 만술에일 수도 있고 빈술에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날 때 술에는 틀리지만 확실한 거는 공수겁니다. 그래서 공술에는 아니지만 공수거는 확실한데 우리 이 중에 혹시 탁월한 직감과 영감을 가지고 시대를 뛰어넘는 부자가 되시는 분이 혹시 나오시면 겁나게 폼나게 공수거 한번 해버리세요. 그러면 정말 한 인생 잘 살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감히 버릇없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보려면 일단 그만한 돈을 벌고 봐야겠죠. 쥐뿔도 없는데 내가 공수거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변명이 지나지 않겠죠. 그래서 부라는 것은 때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부를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때로는 아름답기도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발자취를 스승의 모습으로 삼고 제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꿈이라기보다는 현재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견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사실은 꼭 집어주는 쪽집게 투자교실, 쪽집게 투자서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책이나 문자,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들 행하고 있고 또 요즘은 재테크적 환경 때문에 투자들에 대해 관심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투자에 나서기 전에 우리가 챙겨보아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들이 혹시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점을 한번 좀 되새겨보고 또 실제로 내가 투자 행위를 할 때 어떤 것을 도외시하거나 또 어떤 것을 쉽게 간과하면 안 되는지 또 실제로 내가 전문 투자자라면 혹시나 내가 투자의 논리에 빠져서 내가 나를 속이는 함정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도 혹시나 가벼워질까 스스로는 조심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어려워질까 걱정도 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책이다라는 평가보다는 앞으로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번쯤 미리 준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 필요한 책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뀌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이제 정체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낫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혹은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고, 과거에는 같이 경제성장의 파이를 나누면서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좋아지는 환경에서 이제는 서로가 이루어 놓은 것을 서로가 조금 더 빼앗아야 하는, 즉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는 환경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러한 철학적인 문제들은 금융지식이나 금융투자의 논리에 의해서 성자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경제의 파이가 커지지 않고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해야만 하는 갈망이 지배하는 세상. 이때 슬프지만 살아남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러한 금융지식이나 투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식과 어떤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것,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 3년간 자산시장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변동성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동성이라기보다는 금이든 은이든 굴이든 돈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자산은 투자를 하기만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남기는 것이 이제 모든 투자자들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을 고비로 이제 유동성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산시장의 열풍을 불러왔던 골디락스와 같은 우호적인 환경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인플레가 실제적인 위협으로 이제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환경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나빠진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를 비관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앞으로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자산시장은 과거처럼 꾸준히 오르는 현상보다는 상당히 큰 변동성을 기록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변동성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변동성 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변동성을 큰 하나의 흐름에서 거쳐야 되는 산고 정도로 인식을 하고 좀 더 큰 눈으로 아주 매크로하게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긴 호흡의 투자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그 재테크 시장의 주요 변수들은 사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린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베이비 부머, 지금 1953년에서 1964년 사이의 세대들이 이제 우리 경제력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세대들이 과거 10년 전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할 세대였지만 향후 10년 후에는 이제 자녀들을 독립시켜야 하는 세대가 됩니다.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그동안 축적된 자산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추구하려는 성향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많이 달구었고, 또 향후 자산 시장에서도 환금 가능한 자산들, 즉 금융 투자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게끔 변동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베이비부머들의 어떤 자산 패턴이나 운용 패턴의 변화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모든 자산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을 했다면, 이제 이 베이비부머들이 서서히 이제 부모의 세대, 즉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에 들었을 때는 이런 왕성한 구매력이 반대로는 경기를 퇴조시키거나 또 특정 자산에 대해서 호감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향후 10년 후부터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인구 구조에 대한 아주 진지한 성찰이 없이는 투자 시장에서 의외의 낭패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변수는 이 인구 구조, 인구 분포, 인구의 변화를 유심히 반영을 해서 투자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난감한 질문이지만 저는 본래의 정체성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등산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경찰관 중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도 있듯이, 저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의사로서 경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투자 문화라는 것은 제게 있어서는 하나의 취미에 가까운 일이고, 모든 분들이 각자 자기가 장기가 있듯이 못난 제게 그저 유일한 장기라면 이러한 경제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트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 직업적 정체성은 좋은 의사가 되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가슴속에 새기고 현재 제 직업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현재 투자 전문가로 불리는 현상들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오히려 제가 벗어나가고 싶은 지모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이야기할 만한 나이는 저도 연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 그저 제 자신을 경계하거나 견책하면서 살아가는 주제는
원화세세생생처 상업안야 불태전이라 불리는 이 보국사님의 발언문입니다. 저는 불가 신자는 아니지만 현재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내가 반야의 경제에 이를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정진하겠다라는 이렇게 발언을 세운 어떤 부자와 빈자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부에 대한 갈망이 충족된 사람들과 부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자란 더 이상 많은 부를 축적할 의사가 없다 혹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에 대해서 갈망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내가 충족되어 있는 부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갈망이 크기는 커지게 되고, 이러한 갈망의 차이는 리스크를 선호하는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리스크가 낮은 곳에 투자를 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리스크가 큰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투자의 결과는 리스크가 낮은 쪽에 투자한 부자들의 승리로 귀결되곤 합니다. 이것은 리스크가 큰, 즉 부자에 대한 갈망이 큰 투자자들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초조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냉정함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부가 부를 불러일으키는 부의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2006년 지금 현재의 투자 환경은 과거와 다른 점이 아주 많습니다. 과거 우리가 고도성장기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현재 생활 여건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나 열심히 산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노후나 그 외 자신의 부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인이 태만하지 않는 한, 본인이 노력하는 한 지금 현재보다 나은 미래가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은